청록색 바다와 수천 개의 섬이 있는 카리브해는 역사상 가장 매혹적이면서도 폭력적인 시대 중 하나인 해적 활동의 무대였습니다. 신화를 넘어 카리브해의 해적 이야기는 지정학, 자유를 위한 투쟁, 재산을 찾아 나서는 복잡한 서사시로 바다를 가장 강한 자가 법을 집행하는 작전 지역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고 공유하세요. 시작해볼까요? 이 지역의 해적 행위의 기원은 신대륙의 발견과 그곳의 광산과 농장에서 유럽으로 흘러들어온 엄청난 부에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은 인도 함대를 통해 주요 목표가 되었습니다. 주로 누에바 에스파냐, 즉 멕시코와 페루의 부항령에서 금과 은을 운송하는 이 광대한 네트워크는 스페인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부를 나누어 갖기를 간절히 원했던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경쟁 유럽 강대국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화물을 보호하기 위해 스페인 왕실은 인도 함대 또는 은함대라는 엄격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매년 2대의 대규모 호송대가 세비야 후에 카디스에서 출발하여 카리브해로 향했습니다. 뉴 스페인 함대는 베라크루스로 갔고 티에라 피르메의 갤리온선은 대규모 무역 박람회가 열리는 카르타헤나대 인디아스와 포르토벨로로 갔습니다. 함대는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위험한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하바나와 같은 주요 장소에서 물자를 보급하고 보물을 싣습니다. 이 시스템은 규모가 엄청나긴 했지만 느리고 예측 가능했으며 미래의 해적들이 능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 병목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스페인과 네덜란드 사이의 80년 전쟁, 1568년에서 1648년과 16세기에 계속된 영국 스페인 전쟁은 필수적인 정치적 번식지를 제공했습니다. 처음에는 독립적인 해적들로부터 위협이 오지 않았지만 사략선으로부터 위협이 왔습니다. 사략선은 소위 나포증이나 나포증을 통해 정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선원이었습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합법적인 해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적국의 함선과 정착지를 공격하고 약탈하는 것이었고 그 약탈한 전리품을 후원한 왕관과 나누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섬긴 프랜시스 드레이크는 이 시대를 완벽하게 구현한 인물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에게 드래곤으로 알려진 드레이크는 놈브레 데 디오스, 카르타헤나 대 인디아스 같은 전략적 항구를 약탈했을 뿐만 아니라 1577년부터 1580년까지 지구를 일주하여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돌아와 사략선 사업의 범위와 대담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위험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스페인의 보급로를 공격하는 것은 부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 최강국을 붕괴시키는 실행 가능한 군사적, 경제적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의 다른 유명한 사략 선원으로는 장 플로에리 프랑스인, 모크테수마의 보물을 납포한 것으로 유명함과 피트 하인, 네덜란드인, 1628년에 은함대 전체를 납포한 유일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략선은 저강도 전쟁의 한 형태로 북유럽 강대국이 카리브해에 식민지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스페인이 거의 무시했던 소엔틸리스 제도와 다른 섬, 세인트 키츠, 바베이도스, 토르투가 등의 유럽 식민지가 건설되면서 해적 활동의 양상도 바뀌었습니다. 유럽 열강이 카리브해 지역의 대리인들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자 더욱 자율적이고 악명 높게 폭력적인 집단인 해적단과 필리버스터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해적이라는 용어는 토착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북한 고기를 훈제하는 방법. 원래 17세기 초 해적은 히스파니올라 섬 현재의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멧돼지와 소를 사냥하던 유럽인, 주로 프랑스인이지만 영국인과 네덜란드인도 있음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배에 훈제 고기와 가죽을 팔았습니다. 그들은 식민지 사회의 변두리에서 야생 개들과 어울리며 힘든 삶을 살았고 머스킷총을 다루는 데 능숙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야생소를 박멸하고 히스파니올라에서 쫓아내려고 했을 때 소의 생계 수단을 없애고 침략자를 돕지 못하게 하려고 해적들은 히스파니올라 북쪽에 있는 작은 바위 섬인라 토르투게 피난처를 마련했습니다. 스페인 해상 교통로와 자연보호구역 근처에 전략적 위치를 갖춘 토르투가는 빠르게 해적 공화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사실상
1630년대부터 카리브해 해적들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의 삶은 기본적이지만 엄격한 규칙에 따라 지배되었습니다. 해적 생활의 가장 매혹적인 측면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냥 파티 또는 공유 사냥은 전리품 분배를 자세히 설명하는 일련의 규칙으로 일정 비율이 선박 수리, 식량 및 기타 비용에 할당되었습니다. 해안의 형제들, 나머지는 승무원들에게 나누어졌는데 선장과 장교들은 약간 더 많은 식량을 받았고 부상자들에게는 특별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일종의 원시적인 사회보험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눈이나 손가락을 잃으면 8조각으로 고정된 금액을 지급했고 다리나 팔을 잃으면 더 많은 은퇴 생활을 보장하여 용감하게 싸운 사람이 궁핍하게 남겨지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규칙은 동지들 사이의 도둑질, 탈영, 전투 중의 비겁함에 대해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상대적인 무정부 상태와 기회의 분위기는 불만을 품은 선원, 탈영병, 도망노예, 그리고 모든 국적의 모험가, 주로 영국인, 프랑스인, 네덜란드인을 끌어들였습니다. 해상 강도질을 하고 있던 이들은 자신들을 필리버스터라고 불렀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선박도둑 또는 자유항해자를 뜻하는 용어였습니다. 자메이카의 토르투가와 그 후의 포트 로열은 선박뿐만 아니라 스페인 식민지 도시에 대한 공격의 기지가 되었습니다. 해적의 황금기, 대략 1650년에서 1730년은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시기입니다. 이 초기 단계인 해적 시대, 1650년에서 1680년은 식민지 총독들이 해적 행위를 공식적으로 관용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식민지 총독들이 특히 자메이카, 1655년 영국의 합병과 토르투가에서 스페인에 대한 저렴하고 효과적인 대리전의 한 형태로 해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도 이 시대의 가장 유명한 인물인 헨리 모건은 그 시대의 도덕적 모호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는 해적 선장으로 시작하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사략선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공격은 항상 납포 허가서를 동반했으며 단순한 선박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포르토벨로에 대한 대담한 공격, 1668년으로 엄청난 전리품을 획득했고 마라카이보와 지브롤터에 대한 잔혹한 파괴, 1669년과 파나마 약탈, 1671년 추후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가장 악명 높은 행위로 그는 수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지협을 건너 태평양에 있는 스페인의 행정 및 보물 중심지인 부유한 파나마시, 파나마 비에호를 파괴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행위의 규모와 잔혹함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건은 체제에 반항한 반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식민지 권력 구조에 성공적으로 통합된 폭력적인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파나마 약탈, 마드리드 조약 체결 이후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영국으로 소환되었지만 처벌을 받는 대신 찰스 2세로부터 기사 자기를 받았고 나중에 자메이카의 부지사를 지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해적과 왕실 관리 사이의 경계가 매우 얇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해적 행위가 왕실의 이익에 부합하는 한 권력과 부를 얻는 합법적인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라토르투가와 함께 자메이카의 포트 로열은 영국에 지배해서 해적 활동의 주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사악한 도시로 알려졌으며 방종한 사치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1692년 6월 7일 파괴적인 지진과 그에 따른 쓰나미로 인해 도시가 문자 그대로 바다에 가라앉았는데 많은 사람이 이를 신의 형벌로 여겼습니다. 유럽 열강의 세력이 카리브해에서 커지고 안정을 되찾으며 식민지의 수익성이 높아지면서 군사 무기로서 해적의 필요성은 줄어들었습니다. 나포장을 발행했던 정부들이 해적을 자국의 무역과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1670년 영국과 스페인 사이에서 체결된 마드리드 조약은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조약에서 스페인은 영국이 해적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카리브해에 있는 영국의 영토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후 다른 협정을 통해 공식적인 관용은 종식되었습니다. 사략선 선장들은 왕실의 합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해적 행위에 대한 영국의 법률은 훨씬 더 엄격해졌고 그만두는 사람에게는 사면을, 계속하는 사람에게는 교수형을 선고했습니다.
많은 해적들이 은퇴하거나 모건처럼 농장주나 식민지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롭고 수익성 있는 삶에 익숙해진 많은 해적들이 바다를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카리브해의 순찰이 더욱 강화되자 많은 해적들이 새롭고 더 부유한 항로로 눈을 돌렸습니다. 1690년대와 1700년대 초반에는 헨리 에브리와 윌리엄 키드와 같은 선장들이 인도양으로 항해하여 무굴 제국의 선박과 영국 동인도 회사와 무역을 하던 상선단을 공격하는 해적 라운드라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향신료, 실크, 도자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도산 금을 실은 배들은 엔틸리스 제도보다 훨씬 더 집중된 보물을 제공했습니다. 카리브해 밖에서는 이 시기가 해적 활동이 대거 부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701년 키드 선장이 합법적인 사략선 선장이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고 처형된 사건은 대중에게 경고가 되었습니다. 정치적 동기에 의해 느슨하게 정당화되었다 하더라도 왕실은 더 이상 해적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황금기의 두 번째이자 가장 격렬한 단계는 1701년부터 1715년까지의 10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정학적 사건인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1701년부터 1714년까지의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위트레흐트 조약으로 전쟁이 끝났을 때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해군에 합법적으로 고용되었던 수천 명의 선원, 군인, 사략선 선원들이 연금이나 전망 없이 해고되었습니다. 대량 실업으로 인해 전투에서 단련되고 군사 규율에 익숙해진 고도로 숙련된 선원들이 대량으로 생겨났으며 그들에게는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실업은 1715년 플로리다 해안 근처에서 스페인 보물선단이 난파되면서 생긴 기회와 결합되었습니다. 바다 바닥에 흩어져 있던 금과 은스페인이 회수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으면은 새로운 세대의 포식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바하마의 나소는 해적 활동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전략적으로 스페인 항로와 1715년 난파선 현장 근처에 위치한 방어가 허술하고 지리적으로 복잡한 이 영국 식민지는 해적들에게 점령당했습니다. 벤자민 호니골드, 찰스 베인, 캘리코 잭 래캄과 같은 선장들과 무엇보다도 블랙비어드의 리더십 하에 나사우는 해적 공화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사실상 약탈을 계획하고 배에 물자를 보급하고 전리품을 나누는 등 거의 전적인 처벌 없이 운영되었습니다. 그것은 범죄에 기반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자유의 보루였으며 제국의 권위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에드워드 티치 혹은 검은 수염은 두려운 해적의 전형입니다. 그는 강력한 선원이자 전술가일 뿐만 아니라 심리전의 달인이기도 합니다. 그는 배에 오르기 전에 수염과 머리카락에 불이 붙은 대포 심지를 묶어 연기와 공포의 구름 속에 몸을 가두었는데 이로 인해 악마나 악마 그 자체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의 배인 앤 여왕의 복수는 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 해안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검은 수염의 전술은 장기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에 대한 두려움으로 적을 즉시 항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1718년에 찰스턴 항구를 봉쇄한 것은 전례 없는 대담한 행위였으며 해적 공화국이 축적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왕립 해군의 엄격함과는 달리 이 시대의 해적선은 잔혹하기는 했지만 일정 수준의 민주주의와 내부 규율을 보장하는 조항이나 행동 강령에 의해 관리되었습니다. 선장은 선원들에 의해 선출되었으며 비겁하거나 폭군적일 경우 해임될 수 있었고 모든 중요한 결정은 투표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리품 분배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이 제정되어 일반 선원도 상당한 몫을 받도록 했습니다. 종종 선장이 받는 것의 10분의 1이었지만 영국 해군의 경우 한 달 급여가 몇 년치 급여보다 높을 수도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 파티처럼 해적 세계에서는 사지 절단이나 부상에 대해 고정된 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영국 해군의 부주의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제도였습니다. 400건이 넘는 포획이라는 인상적인 기록을 보유한 바솔로뮤 로버츠, 블랙바트와 같은 함장들은 선상 도박 금지, 음주 제한, 그리고 질서 유지를 위해 특정 시간에 돛을 내려야 하는 의무 등 엄격한 규칙을 시행했습니다. 기회와 기본적 정의를 우선시하는 이러한 내부 구조는 상선과 해군 대장의 횡포에 불만을 품은 선원들을 끌어들이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황금기에는
남성과 더불어 뛰어난 여성 인물도 등장하여 극도로 여성 혐오적이었던 시대에 성적 규범에 도전했습니다. 앤 보니와 메리 리드는 캘리코 잭 레컴의 지휘 아래 항해를 했습니다. 두 여성 모두 남자로 변장하여 승무원에 합류했고 나중에 성별이 밝혀졌지만 남자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싸우며 비할 데 없는 사나움을 보여주었습니다. 레컴의 배가 납포되었을 때 보니와 리드만이 저항했고 나머지 선원들은 겁에 질렸다고 합니다. 앤 보니가 연인인 레컴이 처형당하기 전날 그를 질책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네가 남자답게 싸웠더라면 개처럼 교수형에 처해지지는 않았을 거야. 두 사람 모두 자메이카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임신한 자궁을 주장하며 일시적으로 교수형을 모면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역설적이게도 해적 생활이 제공할 수 있는 소외와 기회의 평등에 대한 증거이며 그 대가가 교수형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황금시대의 쇠퇴는 그 흥기만큼이나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이는 주로 영국 왕립 해군을 중심으로 한 해군력의 조직적이고 무자비한 대응에 따른 것입니다. 1718년 우즈 로저스가 바하마 총독으로 임명된 것이 전환점이었습니다. 로저스는 전직 사략선 선장으로서 마감일 전에 항복한 모든 해적에게 왕의 사면, 왕족의 사면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나소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 예를 들어 전 지도자 벤저민 호니골드가 사면을 받아들였고 해적 문제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 사람은 왕실을 위해 해적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찰스 베인과 블랙비어드처럼 용서를 거부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블랙비어드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오크라코크 인렛에서 로버트 메이너드 중위와의 잔혹한 백병전에서 매복을 당해 사망했고 그의 머리는 잘려 메이너드의 배의 뱃머리에 매달렸는데 이는 해적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린 사건이었습니다. 나소의 가장 완고한 해적 중 한 명인 찰스 베인은 난파선 사고 이후 체포되어 1721년 포트 로열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포획을 기록한 블랙바트 로버츠는 1722년 첼로너 오글 선장과의 전투에서 사망하여 대서양의 해적 함대의 사기를 저하시켰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해군 함대는 순찰과 법 집행을 강화했습니다. 해적 재판은 대중의 구경거리가 되었고 대량 처형은 생생한 경고 역할을 했습니다. 바함에서는 1년 동안 약 400명의 해적이 교수형에 처해졌다고 추정됩니다. 포트 로열과 같은 장소는 법과 질서의 보루가 되었습니다. 1730년까지 카리브해 해적의 대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부추겼던 조건들, 즉 스페인의 약점, 유럽 열강 간의 끊임없는 전쟁, 그리고 광활한 무법의 바다가 사라졌습니다. 카리브해 지역은 유럽의 지배해 통합되었고 식민지, 경제 설탕, 담배, 노예 제도는 더욱 안정되고 보호도 더 잘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반항적인 선원들의 유산은 계속 이어집니다. 해적의 현대적 이미지, 안대, 목발, 어깨에 앵무새를 두른 모습은 대체로 19세기 문학의 낭만적 창작물입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보물섬 1883년에 은 롱존 실버라는 캐릭터가 묻힌 보물의 이미지를 확고히 했고 X로 표시된 지도와 행동 강령도 등장했습니다. 후크 선장, 피터팬, 제이, M 베리과 수많은 펄프 스토리는 카리스마 넘치고 이국적인 악당의 모습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러한 집단적 상상력은 해적 생활의 냉혹한 현실을 모호하게 만들었지만 저항과 모험 정신은 불멸화시켰습니다. 오늘날 해적의 역사는 난파선과 같은 선박의 발견으로 수중 고고학을 통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앤 여왕의 복수 블랙비어드호와 헨리 모거노의 배 잔해를 통해 역사가들은 그 시대의 유물을 연구하여 선상 생활, 무기, 복잡한 무역 네트워크에 대한 세부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침수된 도시 포트 로열은 17세기 해적들의 삶을 보여주는 타임캡슐로 남아 있습니다. 해적 행위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갈등이었습니다. 많은 해적들은 귀족이나 지주가 아니라 상선과 군함의 비참한 환경과 학대를 피해 도망친 노동계층 선원들이었습니다. 해적선에서 그들은 외부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럽 사회가 거부했던 기회와 민주주의를 제공하는 삶의 방식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규범과 제국에 대한 저항은 그들을 개인의 자유와 압제적 권력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길이 피와 폭력으로 포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캐리비안의 해적 이야기는 결국 제국의 충돌 속에 갇힌 남자와 여자가 절대적인 자유와 확실한 처형 사이를 항해하며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기로 결심한 이야기입니다. 숨겨진 보물, 대담한 배신, 장대한 전투에 대한 그들의 전설은 아직도 카리브해의 파도 속에 울려 퍼지고 있으며 바다가 불을 얻는 길이자 폭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었던 시대를 상기시켜주며 배를 탄 사람이 세상에 도전할 수 있었던 시대를 상기시켜줍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카리브해 해적 활동의 규모를 이해하려면 이 대규모 조직 범죄를 가능하게 한 물류적 요소와 도구를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황금기의 해적들은 속도, 화물 적재량, 화력을 모두 갖춘 선박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포획한 배를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개조해 사용했습니다. 슬루프는 해적들의 주력 범선이었습니다. 작고 빠르며 흘수가 얕아서 무거운 왕실 군함이 들어갈 수 없는 바하마와 소엔틸리스 제도의 얕은 바다를 항해할 수 있었고 매우 민첩했습니다. 브리간티는 더 크고 속도와 화물 수용량이 더 우수했으며 더 많은 대포를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해적들이 대형 군함을 납포했을 때 앤 여왕의 복수 블랙비어드의 함선, 원래는 프랑스 함선은 공포의 플랫폼으로 변모했는데 강력한 화력으로 상선들이 싸우지 않고 항복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탑승 전략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해적들은 상선을 침몰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다. 약탈품과 배 자체가 손실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해적들의 목표는 빠른 항복이었으며 위협, 해적 깃발 사용, 함성, 시끄러운 음악, 선장의 무서운 이미지과 대포를 발사하여 배를 마비시키는 빠른 공격, 그리고 머스킷총과 세이버를 사용한 빠른 돌격을 통해 이를 달성했습니다. 해적의 무기는 근접전과 기습 공격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짧고 튼튼하며 곡선 모양의 칼날을 가진 커틀라스는 배의 갑판이라는 좁은 공간에서의 전투에 적합한 가장 상징적인 무기였습니다. 권총과 머스킷총은 필수였습니다. 권총, 종종 화승총은 단발식이었고 초기 충격을 주는 데 사용되었으며 해적들은 보통 허리띠에 여러 개를 차고 다녔습니다. 머스킷총은 탑승하기 전 장거리 사격에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해적들은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초보적인 수류탄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했으며 함선을 고정하는 데 필요한 경포를 사용했지만 무게를 줄이고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소구경 대포를 선호했습니다. 해적들이 훔친 물건으로 생계를 유지했다는 것은 흔한 오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물, 음식, 화약 등을 보충하고 무엇보다도 전리품을 판매하는 데 필수적인 복잡한 공급망을 운영했습니다. 왕실이 해적과의 무역을 억제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로드아일랜드, 찰스턴과 같은 미국의 식민지 항구들은 항상 무역에 의향이 있었고 이 항구들은 종종 해적과 무역을 하여 약탈한 럼주, 설탕, 직물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사들였습니다. 신선한 공급품, 고기, 야채과 물은 끊임없는 도전이었습니다. 버진 아일랜드, 플로리다 키스, 마다가스카르 해안과 같은 외딴 지역에 있는 비밀 기지는 드라이도킹, 선박 바닥 청소과 재보급에 필수적이었습니다. 또한 절단 수술 경험이 있는 단순한 이발사인 경우가 많았지만 의사나 외과의사의 존재는 승무원의 전투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해적법은 외과의사가 승무원에 합류하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카리브해의 해적 행위를 이해하려면 그것을 촉진한 경제적 맥락, 즉 삼각 무역과 가장 중요한 노예 무역을 살펴봐야 합니다. 카리브해는 설탕과 담배의 생산지가 되었는데 이 상품들은 대규모 노예 노동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노예 무역은 해적들의 전리품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노예를 수송하는 배, 노예선이라고도 함, 인 기님에는 매우 수익성이 좋은 목표였습니다. 포로로 잡힌 노예들은 눈을 감아주는 식민지에 팔려 즉각적이고 안정적인 이익을 얻었습니다. 스페인 식민지에 노예를 판매하는 허가인 아시엔토는 극도로 탐내는 독점권이었으며 끊임없는 긴장의 원천이었습니다. 1713년 위트레흐트 조약은 아시엔토를 영국으로 넘겼고 이는 영국 내 무역이 활발해지는 결과를 낳았고 그 결과 카리브해를 항해하는 선박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잔혹하기는 했지만
해적의 삶은 종종 탈출구를 제공했고 식민지 체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일종의 평등을 제공했습니다. 해적단은 매우 다양했는데 모든 유럽 국적의 남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자유 아프리카인, 혼혈인, 도망 노예들도 포함되었습니다. 해적선에서는 흑인이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질 수 있었고 전리품도 동등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었는데 이는 농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선장이나 지휘관으로 복무한 유명한 흑인 해적들의 기록이 있는데 이는 제한적이기는 했지만 해상에서 실력주의가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중 한 예로 아프리카 노예였던 블랙 시저가 탈출하여 검은 수염에 부관이 되었습니다. 블랙비어드가 죽은 후 그는 붙잡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따라서 해적 행위는 복잡한 현상이었습니다. 폭력과 탐욕의 원동력이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식민지 카리브해의 엄격한 계급 및 인종 구조로 인해 소외된 사람들의 피난처이기도 했습니다. 카리브해의 해적이 끼친 문화적 영향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커서 역사를 초월해 세계적인 신화가 되었습니다. 스티븐슨이 문학적 해적이라는 인물을 대중화하는 동안 할리우드와 다른 미디어는 그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블러드 선장 1935년, 에롤 플린 주연과 같은 영화와 블랙스완 1942년에는 해적을 반항적이고 용감한 영웅으로 이상화하여 해상 모험 장르를 확립했습니다. 디즈니랜드의 테마파크 캐리비안의 해적 1967년과 2003년에 출시된 후속 영화 시리즈는 현대 해적의 상징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고 모호한 반영웅인 잭 스페로우라는 캐릭터는 자유와 해적의 교활함에 대한 현대적 매력을 잘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해적들이 얻은 전리품만큼 빨리 썼음에도 불구하고 묻힌 보물에 대한 신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키드 선장의 전설은 거대한 보물을 묻었다는 생각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물섬과 다른 장소와의 연관성으로 인해 수세기 동안 수많은 보물찾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블랙비어드가 거대한 보물을 묻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의 배의 잔해가 발견되면서 수색 활동은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캐리비안의 해적 이야기는 범죄자와 영웅의 경계는 종종 승자에 의해 그어진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이들은 법과 생존의 경계를 넘나들며 바다 위에서 탐욕, 야망,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에 대한 끊임없는 갈증에 대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카리브해에 지정하게 미친 그의 영향력과 대중문화에서의 그의 불멸성 덕분에 금을 실은 갤리온선과 대담한 배신에 대한 그의 전설은 카리브해의 파도 속에서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으며 바다가 불을 얻는 길이자 폭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었던 시대를 상기시켜주며 배를 탄 사람이 세상에 도전할 수 있었던 시대를 상기시켜줍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